안녕하세요. 진리의 과학의 진리입니다. 이번엔 14번째 시간으로 원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운동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등속 원운동의 운동학적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인 Frame of Reference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구심력과 원심력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전달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원운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전의 과학자분들은 이 행성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 원운동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밤하늘에 별들이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도는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지구의 자전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 과학자분들께서는 지구의 움직임, 별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원운동의 개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은하의 움직임을 보면 이 원운동의 개념에 의해서 파생된 가설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은하가 도는 속도,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게 이 안쪽이 짧고 바깥쪽이 원래 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은하의 움직임을 관측을 해보면 이 도는 속도가 비슷해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분들께서는 관측이 되진 않지만 질량이 없는 물질인 암흑물질이라는 물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펼치게 되고 지금도 많은 과학자분들께서 이 암흑물질을 관측하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기계학적 특징으로 원운동을 바라봤을 때는 이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역학적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널리 활용되는데요. 엔진, 비행기 프로펠러, 발전기의 터빈, 아니면은 이 드릴머신과 같이 이 물체를 잘라내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필요한 운동들. 하지만 공간이 한정됐을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원운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심력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는 모르셔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우리는 이 원운동을 통해서 물체를 지속적으로 가속시키기도 합니다.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이 하얀색 통 안에 사람이 타고 있거든요. 이 우주선이나 비행기를 조종하는 분들께서는 이 가속도 훈련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게 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도 원운동을 활용할 수 있고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이 화학 물질이나 생물학적 물질을 밀도 차이에 의해서 분류시킬 때 조금 더 큰 가상의 힘을 주기 위해서 원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계는 원심분lik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화학이나 생물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세탁기에서 탈수시킬 때 이렇게 빨래들을 돌려서 탈수시키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이 원운동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시들을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각속도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 각속도는 단위 시간당 움직이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미소 각도를 미소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죠. 그런데 이 세타 자체는 호도법, 그러니까 라디안 기반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단순히 속도를 반지름으로 나눠주는 것으로도 각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가속도를 계속 받게 되는데 우리는 기하학적으로 가속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미소각도 세타 이것을 한번 봅시다. d세타는 이 각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오메가 dt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개의 벡터를 가져와서 빼기를 해볼게요. 빼기는 제가 네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두 벡터의 끝점을 기반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이 속도 차이 dv는 이 v d세타, 여기가 d세타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 개념을 갖고 와서 정리를 하면 v 오메가 dt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가속도는 이 벡터를 이동시켜 봤을 때 정확하게 중심으로 향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운동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 A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 DT를 이쪽으로 갖고 와서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이 텀을 통째로 A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 이 오메가의 정리에 의해서 오메가를 R분의 V로 치환시켜주는 것만으로 A의 크기를 R분의 V제곱 혹은 R 오메가 제곱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진 않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원운동하는 물체가 회전하다가 중간에 줄이 끊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속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야구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이 어깨를 중심으로 공을 회전시키다가 최고점에서 보통 공을 놓죠. 그러면 그 회전할 때 발생했던 물체의 속도가 그대로 직진하는 형태로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등속 원운동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는 한국말로 좀 표현하기 애매하긴 하지만 기준 틀이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정의는 물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준입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영상은 모두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기차 안에 있어요. 그 영상을 찍은 분이 기차 안에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바닥면은 우측을 향해서 가고 있고 여기서는 좌측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기차 밖으로 가려는 사람은 갑자기 다리가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것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저항을 하고자 이분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몸을 뒤쪽으로 기울여요. 그래서 충분히 감속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 술 취한 흑인분은 네, 그것에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아서 이 바닥면이 다리를 왼쪽으로 던져버렸고 몸체는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몸이 통째로 시계 방향으로 뒤틀리면서 넘어지신 겁니다. 자, 여튼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 자체는 물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우리가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를 관성 좌표기에 둘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히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 위에 우리가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를 두게 된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 법칙들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 들것은 우리가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 이 땅바닥으로 뒀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이 땅바닥하고는 이제 움직이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었는데 이 차가 빨리 빠져나가면서 이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 카트 위에 있는 공을 보시면 원래 이 공은 정지해 있으려고 하다가
이 턱을 만나서 앞으로 움직이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frame of reference가 관성 좌표계일 경우에는 이 물체의 움직임의 특징들이 모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관성 좌표계, 그러니까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할 때 그 물체에다가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를 두는 경우에는 이 물체가 움직이는 것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이 왼쪽에 있는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파트가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를 우주선에다 둔 경우죠. 그래서 갑자기 안에 있는 연료가 튀어오르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를 바깥에 두고 이 운동들을 분석할 경우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움직이는 그 특성, 그러니까 어떤 가속 운동을 하는지 알게 되면 이 내부의 물체의 움직임들을 그것을 기반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의 영상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비행기 위로 땅이 보이는데 물은 계속 이 커브로 향하고 있죠. 아마 이 비행기가 계속해서 이 가속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러한 착시를 통해서 뭔가 헷갈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이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가속 운동을 할 경우에는 이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의 가속 운동 특징을 먼저 분석하고 그 내부의 물체 움직임을 뉴턴의 운동 법칙을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알 수가 있다는 점,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심력과 원심력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만약에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관성 좌표계일 경우에는 이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 V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계산했던 가속도에 의해서 이 회전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끝입니다.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관성 좌표계일 경우에는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를 물체에다가 두게 되면 이 물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이 오메가의 속도로 세상이 돌아가는 형태로 이 물체의 움직임을 모사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구심력이 실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심력을 표현을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어떤 가속 운동을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가상의 힘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 가상의 힘이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원심력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가상의 힘이 원심력입니다. 그때는 물체가 회전을 하지 않아요. 자, 이걸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자, 왼쪽이 구심력을 표현한 관성계 기반의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고, 오른쪽이 이제 원심력이라는 개념을 두기 위한 가속 운동하는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 원심력을 표현하지 않으면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것을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추가하는 이유가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 과학 교과서들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구심력과 원심력을 같이 표현을 했으면 이 속도를 표시하면 안 됩니다. 속도를 표시하면 안 되고, 이 궤도도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이 궤도가 움직이는 걸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이 원심력을 표시하지 말던가요. 이렇게 잘못 표시해놓고 학생들 보고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많은 학생분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관성좌표계의 기반으로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를 잡으면 구심력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표현하기 편하게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를 물체에다 뒀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추가해야 되는 힘이 원심력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는 잘못됐어요. 이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의 마무리로 저는 풍력발전기의 설계나 제작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런 경우에는 풍력발전기가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 회전을 감당하지 못해서 날개가 터져버린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발전기 자체가 너무 고속으로 회전하는 바람에 이 중심부에 있는 발전기가 불에 타는 그런 형태로도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운동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날개가 부셔지면서 보면은 이 프레임이 이쪽으로 뒤틀리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세차 운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의 마무리는 여기까지고요. 본편을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리의 과학의 진리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전달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